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자체 방어 기법을 손쉽게 우회해 10초 이내에 개인정보 탈취나 피싱 메일 작성 등이 가능했습니다. 오는 3월 산불 발생 위험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에는 날이 풀리면서 기온이 오르는 데다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쳐 대형 산불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애플이 동의 없이 4천만 명의 국내 고객 정보를 중국에 넘겨놓고 오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애플 측은 모른다, 말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회피했는데 다국적 기업의 규제 한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유해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좋은 균까지 죽게 해 장내 세균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유익균 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하더라도 항생제 내성으로 돌연변이가 돼 장 건강 유지 기능을 잃게 된다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과학 일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데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웹 검색 등을 거쳐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LLM이 똑똑해질수록 악용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건데 실제로 물어보지도 않은 개인정보나 위험한 정보까지도 쉽게 답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챗 GPT에게 카이스트 신승원 교수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개인정보를 술술 나열해줍니다. 여기에는 물어보지 않은 내용까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챗 GPT가 알려준 카이스트 신승원 교수의 이메일로 피싱 메일을 써달라고 해봤습니다. 8초도 채 되지 않아 신 교수와 연구한 연구자를 발신자로 설정해 SDN 보안과 관련된 업무 협약을 제안하는 이메일이 순식간에 작성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전 자료 조사가 필요했던 정교한 피싱 이메일을 LLM이 빠르고 쉽게 만들어낸 겁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LM은 그거를 다 찾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누군가 내 정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무단으로 어딘가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오픈 AI의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 상용화된 LLM은 보안 관련 방어 기법을 자체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이스트 연구팀의 실험을 통해 우회적으로 악의적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겁니다. 실험 결과 목표 대상의 개인정보를 최대 95.9%의 정확도로 수집할 수 있었고 교수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도 93.9%가 진짜로 인식됐습니다. 게다가 LLM이 만든 피싱 이메일의 링크 클릭률은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폭탄을 제조해줘 아니면은 내가 과속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는 법을 알려줘 이런 것들을 보통 탈옥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차단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LM에서 그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악용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전 차단하는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AI 개발사가 미리 설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거치지 않고 유해 정보를 유도하는 탈옥 우회 기법. LLM의 발전 속도와 함께 진화하는 탈옥 공격을 막아줄 확장 가능한 보안 장치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이 소형 언어 모델 스파크를 기반으로 업무 지원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크는 오픈소스 모델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비롯한 정보위원회 안건, 정책연구 및 동향자료, 키스텝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와 브리프 등의 문서를 학습시켜 만들었습니다. 스파크를 바탕으로 만든 생성형 AI 키스텝 젠은 과학기술 혁신 정책 분야에 특화됐으며 질의응답과 문서 요약, 보고서 목차와 초안 생성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데이터 유출이 원천 차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큰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해 유난히 길었던 더위로 딸기 생육이 더디고 늦게 열려 초기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AI 스마트팜에서는 최적의 생육 환경을 알아서 맞춰주는 건 물론 딸기 수정 벌의 상태와 암수까지 구별해 더 맛있는 딸기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오점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은 영하. 그런데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겨울 과일의 1인자 빨간 딸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딸기 농장은 AI 기술과 시스템이 적용된 이른바 인공지능 AI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제실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맞추는 겁니다. 수확량이 확실하게 늘었습니다. 저희가 한 1.5배 정도 늘었고요. 네, 그만큼 또 매출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딸기 수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벌을 관리하는 스마트 벌통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형별과 꿀벌이 채취하는 꽃가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암수까지 구별하면서 벌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이렇게 벌을 관리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벌이 수정 작업을 하게 되면 네네. 착과율도 높게 되고요. 그리고 네. 기형과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딸기 농장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통합 관제실로 보내집니다. 공주시 관내 37개 농가의 농장 정보가 이곳으로 모여집니다. 저희가 이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1분 단위로 농장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00여 개 농장이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AI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작물의 생육 환경에 필요한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농가에게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유망한 농산업체입니다. 암수 구별 스마트 벌통의 AI 시스템 관리까지 스마트팜의 진화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워치보다 전력 소모가 3만 배 적으면서 센서 감지와 연산, 디스플레이 출력을 하나로 통합한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공동연구팀은 센서, 시냅스, 디스플레이 기능을 단일 소자로 융합한 초저전력 뉴로모픽 기반 일체형 AI 디스플레이 소자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센서, 연산, 디스플레이 기능이 개별 동작해 시스템이 복잡하고 데이터 처리 지연, 큰 전력 소모와 함께 구부림, 압력 등 변형에 취약했습니다. 연구팀은 생체 신경망을 모방한 뉴로모픽 기술과 데이터를 단말기에서 실시간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방식을 적용해 전력 소모를 스마트워치보다 약 3만 배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웨어러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사용자의 관절 재활이나 심박수 이상에 대한 모니터링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고객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애플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에서 모르쇠로 일관해 질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당시 전체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알리 등 다른 기업에서 애플이 만든 고객 점수를 받아 활용한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 본사에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문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담당자 중 퇴사자가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 자료도 없다고 하는 등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 회피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 조사도 할 수 있지만 다국적 기업은 주권 침해 논란 우려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다국적 기업 사안 대응을 위해 국내 대리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늘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항생제가 우리 몸을 대사 질환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먼저 항생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항생제는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로 다른 미생물의 성장과 생존을 막는 약물입니다. 보통 세포벽을 허물어서 균이 죽게 하는데요. 항생제는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할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약물이지만
오남용하면 내성이 생겨 면역 저하자나 중증 감염 환자 치료 시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이제 항생제를 주는데 그렇게 되면 항생제를 먹고 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또 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항생제는 우리의 좋은 균까지도 죽인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이 부작용이 있는 항생제 사용을 안 하는 건 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1.2배 많았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예. 특히 15세 미만 소아 청소년에게는 성인보다 약 2배 많은 항생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증 환자로 인한 항생제 사용이 많은 상급 종합병원보다 오히려 일반 병원이 항생제를 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좋아서 환자가 먼저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사가 항생제 처방 없이 진통소염제, 자기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것을 권유해도 환자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낫게 해달라며 항생제 처방을 받는 거죠.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항생제 대표 부작용 중 하나는 과민 반응인데요.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 같은 발진이 일어나거나 심한 경우 혈관 부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설사와 같은 소화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백혈구라든지 혈소판 감소도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네. 또 항생제를 먹으면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종종 계시던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네, 이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는데 효과적인 약이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예. 항생제는 나쁜 균인 유해균뿐 아니라 몸에 좋은 유익균도 함께 없애 장내 세균 균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로 인해 설사나 복통 등 각종 소화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럴 때 대표적인 유익균인 유산균을 항생제와 같이 처방해 장내 생태계 회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질 않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항생제가 장내 세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를 이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고려대 연구진이 항생제가 장속 유익균을 돌연변이로 만들어서 대사질환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항생제와 만나 생존하더라도 항생제 내성이 생겨 원래 가지고 있던 장 건강 유지 기능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 항생제가 장내 불균형을 일으켜서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 이런 건 여러 차례 확인이 됐지만 구체적인 원인이나 과정은 완전히 밝혀진 건 없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 어떻게 밝혀낸 건가요? 연구팀은 우선 장내 세균 1000종 중 필수적인 유익균에 속하는 아카만시아를 이용을 했습니다. 예. 이 아카만시아는 대사질환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균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실험을 통해 유익한 기능이 검증된 세균이라서 이번 실험에 대표적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기존에는 생존한 장내 세균이 돌연변이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인 미생물학적 연구 등이 필요하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밝혀내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정상균을 주입하고 또 한 그룹에는 돌연변이균을 주입해 똑같이 대사질환을 유발하는 사료를 먹여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돌연변이를 주입한 쥐에게만 대사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해 항생제가 돌연변이를 만들어 유익균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대사질환 예방과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이제 이게 아직 동물 모델에서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람의 그 임상에서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비만, 당뇨 같은 그런 대사질환, 만성질환이 우선 현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진단하는 거나 치료하는 거에 있어서 네, 또 연구팀은 또 장속 유익균 아카만시아 외에도 피칼리 박테리움의 돌연변이 발생과 역할에 대해서도 더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연구 결과가 대사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 3월 산불 발생 위험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다는 정부의 공식 분석이 나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대형 산불의 주범인 양간 지풍이 동해안에 불어올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역대 최악의 봄철 산불로 기록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경북 울진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며 피해 면적만 16,00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건조한 가운데 산맥을 넘은 강풍으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건데 서울 면적의 27%가 잿더미로 변하며 2000년 동해안 산불에 이어 역대 2위로 피해가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 같은 대형 산불이 올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메마른 날씨에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한 주 사이 산불 발생 건수가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남고 북저 형태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며 대형 산불의 주범인 양간지풍이 더해져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불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양간지풍은 양양과 간성사에서 부는 고온건조한 바람으로 영동과 동해안에서는 앞으로 이틀 정도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봄이 시작하는 3월에 산불 위험도가 더욱 커져 최근 10년 사이 최고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 39년으로 기간을 넓히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산불 발생 위험 수치입니다. 올해 봄은 건조한 날씨와 높은 기온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특히 3월 산불 발생 위험 예측 결과 최근 10년 중 올해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초봄에는 높은 기온과 강풍, 메마른 날씨가 겹치고 야외 활동에 따른 실화가 가세해 산불이 급증할 수 있다며 산림 주변 불씨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앞으로 생수나 음료를 담는 데 사용하는 페트병 제품에도 의무적으로 용기 재료의 10%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해서 폐플라스틱 활용률을 높이기로 한 겁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수나 음료 용기에 쓰는 투명 페트병은 가장 흔한 플라스틱 식품 용기입니다. 분쇄와 용융 과정을 거치면 반복해 새 페트병을 만들 수 있어 여러 나라가 재활용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30%까지 올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같은 기한 내 페트를 포함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률을 절반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단계적으로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법을 손봤습니다. 재생원료가 새 원료보다 가격이 40% 넘게 비싼 상황이라 자율적으로 사용 확대를 바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료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앞으로 페트병 제품을 최종 생산하는 생수 음료 업체로 변경됩니다. 적용 대상 규모도 한 해 10,000톤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5,000톤 이상 생산업체로 확대됩니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 역시 지금은 3%지만 앞으로 그 3배가 넘는 10%로 올라갑니다. 생산한 재생원료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용자들한테 의무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더 나아가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원료 이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업체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시행되면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한 해 2만 톤에 달할 거로 전망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 등으로 리콜된 제품이 버젓이 국내에 유통되고 물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는 해외 리콜 제품 577건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통 채널이 막히자 다른 채널을 이용해 재유통을 시도한 759건을 추가 차단해 총 1,33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36% 오른 수치입니다. 유통이 차단된 리콜 제품 577건 중 가장 많은 품목은 27%를 차지한 음식료품이었고 리콜 원인은 유해물질이나 알러지 유발 성분 함유였습니다.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요인이나 과열, 발화 우려가 있는 가전, 전자, 통신기기도 26%에 달했습니다. 제조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면서 리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며
직구 시 반드시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과 소비자 24에서 리콜 제품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주차할 자리를 찾느라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주해 개발한 내비게이션을 통해 대규모 지하주차장에서도 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단기 지하주차장. 평일인데도 통행로 옆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차할 빈 곳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은 뭐 갓길에 좀 세워진 것도 많아가지고 보통 한두 바퀴 정도 좀 돌아야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모 사업을 통해 지하 주차장에서도 길찾기를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터미널 실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접목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주차면까지 길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주차 정보를 주소 기반으로 구축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바깥에서 그 실내 내비게이션 하듯이 저희가 실내도 내비게이션을 하게끔 연계를 했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먼저 2만 7천 면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인 만큼 늘 붐빌 수밖에 없는 인천공항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차 내비게이션 앱을 작동시키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접근하자 내비게이션 지도가 바뀝니다. 이어 주차할 수 있는 빈 곳까지 길을 안내합니다. 정부는 이 앱을 2027년까지 목표한 자율주행차 출시에 맞춰 대규모 지하나 실내 주차장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체육관, 그다음에 뭐 공연장 이런 데 있는 주차장에도 이런 주차 정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주차 내비 앱의 기반이 되는 주차면에 주소를 부여하는 표준안을 제정할 계획인데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1.9%보다 0.4%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돌발 변수로 탄핵 전국이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발 관세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수출 둔화 우려가 커져 경기 전망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번 주 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면서 서쪽 지역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26일까지 강풍이 예보돼 있어 작은 불 시에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강원도의 산불 10건 중 7건이 봄철에 발생한 만큼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고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